자랑스러운 희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님이 오늘 바쁜 일정 관계라 참석 원하시고 김재덕 여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선량의 명예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강만수 우리 도의원 성주 출신 의원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도의 의장님 대신에 축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안동 경단종택의 장성진 종손 어르신 참석하셨습니다. 영양 석계종택 조기분 종부님 참석하셨습니다. 영덕의 가람종택에 이문홍 종소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호진 종부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김호진 종부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책자에 도지사 축사가 있다고 그걸 읽으래요. 그래서 반사였으니까요. 그래서 장대양 선생은 도토리는 싸니까 이제 쌀로는 할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죽을 먹기 위해서 바깥에 큰 솥을 걸고 도토리 죽을 끓였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책으로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이 연상을 해봐요. 도토리를 주어서 그걸 모아서 이제 여러 사람한테 부탁을 했겠죠. 모아서 그걸 빻아서 우리 도토리 묵을 때 그 끓은 물을 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대충 빼고 그걸 죽을 막 끓여가지고 계속 저어야 되잖아요. 죽을 끓여서 우리가 그걸 이제 부치는 묵인데 아마 그 따뜻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았나. 그 소식을 듣고 굶던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와서 그 죽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보고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사임당을 최고의 여인상으로 치지요. 그분은 아들 율곡이라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위를 얻게 되지 않았나. 비교했을 때에 신사임당하고 빠질 게 없다. 나는 생명을, 그분은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훌륭한 일을 했지만 이분은 용기 있게 밖으로 나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나. 박수 한번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장계양 할머니의 바로 셋째 아드님 되시는 가람 이현자일자 되시는 할아버지의 12대 이어 내려온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돌아가신 우리 석계종손 이돈 형님이 서서 인사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대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인사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사실 제가 몸이 좀 있습니다. 아직은 할 일도 많고 해놓은 일도 많으십니다. 이렇게 불기의 몸이 계셔가지고 뒤에 남은 우리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양회가 창립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사회의 모든 분야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선양회만은 선양회의 모든 회원들이 발전하고 번영함으로써 모범적인 활동으로 타 모임보다 많은 친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성인의 길을
길을 지향하고 살다 가신 우리 할머니의 사상과 삶을 통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올바른 역할을 찾아 사회에 큰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날씨가 매우 춥고 겨울을 맞았습니다. 건강에 여러분들 유의하시고 가정과 행복이 있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저를 장기양 선양회로 인도하신 분도 바로 우리 김천지회 이순희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으로 인연이 돼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 행사에 사회까지 하게 됐습니다.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리수요를 하시는 김미자 지회장님입니다. 공로패 사단법인 여중군자 장기양 선양회 2대 회장 김복희, 귀하께서는 2대 회장으로 JMC 여중군자 장기양 선생의 의리와 인애 그리고 평등의 정신을 이어받아 회원들의 모범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본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이 회에 새겨드립니다. 2022년 12월 6일 사단법인 여중군자 장계향 선양회 일동 축하드립니다. 호명되는 순서대로 이순희, 강순호, 김봉남, 정숙혜, 오병인, 김미자 이 순서대로 받으시겠습니다. 이순희, 강순호, 김봉남, 정숙혜, 오병인, 김미자 한 분이 빠지셨네요. 예, 다 올라오셨습니까? 대부분 예. 반갑습니다. 임명장 사단법인 여중군자 장계향 선양회 이사 이순희 위사람은 사단법인 여중군자 장계향 선양회 정관 제11조의 의거 이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사단법인 여중군자 장계향 선양회장 홍필남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뵙는 것 같은데 11주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애들을 좀 격려하는 의미에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 이 경당 장흥효 선생이 제한테는 선조가 되시기 때문에 여름의 그 문집 중에 아이들에게 격려할 목적으로 그 글자를 조금 새겨갖고 집에 걸어두어야 되겠다 해갖고 문집을 한번 보았습니다. 보다가 미불유초 선국유종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문집에 나오는 글 중에 뭐냐 하면 광흥사라는 학가산 안에 절이 있습니다. 그 절 속에 보면 옛날에 그 대장경하고 관련되어서 또 훈민정음 해례본도 거기에서 찍었다 하고 이제 논란들이 지금껏 많이 있는 그런 사찰인데요. 이 절에서 당시 안동의 유생들이 공부를 많이 했던가 봐요. 그 태계 선생이 서울에 가실 때 돌아오시면서 그 사찰에 들려갖고 머물렀던 적도 있고, 그래서 그때의 경당 선생의 그 제자들이 그 사찰에 가갖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선생이 제자들을 격려하는 그 시를 보내면서 이 8자 글귀를 써주셨습니다. 미불유초 선거유종. 처음이 있지 아니한 것은 없지만 누구나 처음은 출발을 하지만 끝마침을 잘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제 그런 말이죠. 처음을 일을 시작을 해가 끝까지 잘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 경우인데, 여러분들 이제 해마다 와서 봅니다만
우리 그 전 회장님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위축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처럼 조금 중간에 있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정도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경우도 잘 없고요. 교회 같은 경우도 통상 30에서 50% 그 신도가 코로나 이후에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뵙기에 좋습니다. 저는 원래 강의가 90분 제가 부탁을 받았고 12시 반까지인데 딱 1시간만 하겠습니다. 원래 행사에 차질 없도록 마칠 테니까 편안하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분도 계실 건데 이게 어느 분인가 한번 글 따라 한번 보십시오. 김윤희 교수가 어떤 분의 평전 책을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 소개하는 분이 24세의 문과 대가를 급제한 후에 관직에 진출하셨어요. 굉장히 빨리 나가신 거고 관직 진출 3년 만에 정삼품 승진을 하고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스승을 했죠. 1988년 주미공사 외교관으로 지금 말로 하면 대사관의 직원으로 가셨고 대리대사까지 하셨어요. 고종의 아간 파천을 주도하고 작고시까지 조선미술전람의 서예 부분 심사를 할 만큼 뛰어난 서예가입니다. 그리고 독립협회 결성에 참가해가 독립협회 회장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지금 독립문이라고 하는 그 서울의 서대문구에 있는 그 문에 글씨가 이분 글씨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 다음 독립문 건립 행사에 기조연설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분이 누구 같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서재필 선생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이 독립문 건립 행사에 기조연설을 할 만큼 당시에 독립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국가의 어떤 전망의 기로에서 이분이 반듯한 역할을 했다고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왜 뒤에 을사오적에도 들어가고 매국노 하면 대표 사람으로 이완용이 들어가느냐는 거죠.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위에 인생의 성공은 속도보다 방향에 있다 했습니다. 이게 아주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완용은 인생의 방향대로 일관성 있게 살지 않고 속도를 늘 따른 분 같아요. 빨리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쪽에 표대를 두다 보니까 살다가 가치관이 바뀌고 이랬던 분이 일본이 주류 세력으로 등장하는 걸 보고 일본의 주구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석계 선생의 많은 시가 있는데 그 중에 경학이라는 시를 뽑아갖고 병풍에 수록을 해두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았더니 이 내용이 뭐냐면 의리는 저절로 분명한데 성형께서 다시금 의리를 보이셨네요. 여기도 핵심은 성형입니다.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이치는 누가 보이셨다고요? 성형께서 보이셨는데 어찌도 지금 사람들 귀와 눈은 오직 명예와 이익만 찾고 있나. 핵심이죠. 성현의 공부를 하라. 장시부인의 몇 개의 글 중에 소녀 때 쓴 성인음이 병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것도 잘 뽑은 것 같아요. 짝이 맞죠. 내가 성인이 살던 시대에 나지 않았으니 성인의 얼굴 볼 수가 없네. 그러나 성인의 말씀 들을 수가 있으니 성인의 마음 볼 수가 있겠네. 여러분들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소개를 받으셨겠지만 이 성인음이라는 글을 이 집안에서 특히 소중히 다루는 유래가 있습니다.
정가보첩이라 해서 이 첩에다가 이 성인음의 시를 남편 석계 선생이 아내가 소녀 때에 썼던 그 시를 직접 적으시고 며느리가 수로 낳은 이 성인음이라고 하는 이 시를 내용을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수미일관하게 성인의 도리, 착한 사람 된다는 그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 동화책을 주는 걸 제가 뒤에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 전 회장님 말씀처럼 참 편집이 잘 되어 있고 또 내용도 꼼꼼하게 제가 읽어보았는데 번역도 문제없고 그 다음에 잘 수록을 했는 것 같아요. 좋은 글귀로만. 거기에 이 글귀가 소개가 되어 있었지만 이 부인께서 이 할머니가 되어갖고 손자의 지은 시를 보다 보니 그 속에 유중유학성어 그 속에 성인 배우려는 말이 있더구나. 할머니가 손자가 어떤 거 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가 어떻게 할 때 제일 기쁘겠어요. 요즘은 대부분 공부 잘하고 학교에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잡으면 제일 좋아할 거예요. 근데 장씨 부인 경우에 할머니로서 네가 친구와 작별할 때 지은 시를 보니 그 시 속에 성인 배우려는 말이 있더구나. 중유학성어 여심희부가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 다시 칭찬하여 짧은 시 한 편을 지어 너에게 준다. 왜 다시 칭찬했다 했을까요? 말로 먼저 칭찬하셨을 거고 그 다음 다시 글로 칭찬하는 시를 지은 게 이 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영양에 그때 강의 가서 그 대표분들하고 포항지회 분들에게는 좀 소개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듣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소개를 하려고 이 글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 하면 두들마을에 여러분들 쭉 답사를 하시다가 보면 틀림없이 이 건물도 가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석천서당이라 해서 석계 선생이 마을의 그 청년들, 아이들, 또 집안의 자녀들, 후손들을 가르치시던 그 서당이죠. 근데 이 서당 건물에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여기에서는 지금 안 보이는데 기문이 딱 한 개 있습니다. 여기 시판이 걸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이든 그 건물에 올라가 보시면 한문을 조금이라도 아시면 기문을 보시면 그 건물의 유래가 있고 또 이 산세하고 건물의 조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큰 한문 실력 없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건물들이 기문을 읽어야만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 내용을 모르면 그냥 있는 건물일 뿐이지만 왜 이 건물이 여기에 있고 이 건물을 지은 분은 누구이고 이 건물의 정신은 누구를 추구하느냐 이걸 알면 그 건물이 살아나게 되죠. 마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마을 구경하면서 쭉 보면서 이걸 한번 보면 뭐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뭐 넓은 것도 아니고 건물 자체가 크게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이 판이 하나 있는데 독특하게도 이게 쭉 이어진 게 아니고 장글씨로 되어가 중간이 전부 단락이 지어 있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한 개 한 개가 한 사람의 시입니다. 그럼 헤아려 보세요. 총 몇 사람의 시가 들어갔겠어요? 1, 2, 3, 4, 5, 6, 7, 8, 8분의 시입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딱 한 개가 다른 시가 있어요. 몇 번째가 달라요? 첫 번째가 다르죠. 왜요? 여기는 전부 한 칸을 내려쓰기를 했는데 처음의 시는 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옛날 한문에는 띄어쓰기라고 없어요. 띄어써야 할 때에는 어떤 때 띄어쓰냐면 임금이 나온다거나 부모의 휘자가 나올 때는 그때는 한 칸을 띄웁니다. 존중의 의미로. 그리고 맨 윗줄에 갈 때에는 한 칸을 내렸습니다. 공경의 의미로. 근데 이거는 왜 붙였느냐? 이거는 아버지의 시이고 이거는
아들들의 시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장씨 부인의 남편인 석계 이시명 선생의 시이고, 뒤에 나오는 7시는 7 아들의 시를 같이 붙여두었습니다. 근데 이 시가 한날 한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 석계 선생의 73번째 생신날 자식들이 쭉 다 와갖고 아버지가 먼저 시를 한 수 짓고, 너희들 이 시에 따라 차운시를 한번 지어봐라. 차운시는 아버지든 누구든 앞에 지은 시에 운을 따갖고 그 운대로 짓는 시가 차운시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7 아들이 동시에 시를 만들고 그 시를 같이 모아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중마다 자랑거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석계 선생의 그 문중에 이 여러 자랑 중에 제보고 가장 부러운 게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부럽습니다. 왜요? 7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한시를 지을 만큼 이 문학적인 그런 소질이 있고, 자식이 많은 것도 그렇지만 아버지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와가 시를 짓고,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이 시 내용을 보면 참 아름답고, 형식뿐만 아니고 아버지 시의 핵심이 뭔가를 알아가 자녀들이 개성하고 있죠. 자, 한번 좀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왜 모였느냐 하는 그 유래를 설명을 했어요. 1662년입니다. 이때가 11월 14일 73번째 생일을 맞이한 석계 선생이 동생들하고 또 자녀들이 쭉 오니까 자기가 시를 먼저 한 수 짓고 자녀들에게 차운시를 짓게 합니다. 요거는 석계 선생이 직접 쓰신 글인데 문집에 나와 있어요. 동짓달 14일 내 생일에 동생 시성이 여러 집의 아들, 조카, 손자들을 데리고 눈 맞아가며 왔다. 이날 어버이 생각에 눈물이 흐르는 때이니 어찌 차마 술잔 잡아 즐길 수 있겠는가마는, 내 나이 금년에 73살이 되는 때여서 동생과 아이들이 또한 정표로 술잔을 강건하게 되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원래 생일날 미역국 먹는 건 부모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이를 놓고 어머님이 몸조리하면서 미역국 드신 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70살이 넘었지만 눈물이 나는 거죠. 부모 생각에. 그래도 자녀들이 하도 술을 권하니 한잔하고 흥이 나가 술 마시는 중에 느끼는 감정이 있어가 율시 한 수를 짓고 여러 아이들에게 시에 차운하게 했다 했는 시가 이 시입니다. 여기에는 3분씩만 가져왔어요. 아버지 석계 선생, 맏아들, 둘째 아들. 시는 몰라도 되고 형식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8줄짜리 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줄인데 율시라 해요. 8줄짜리 시에서 운자는 1, 2, 4, 8에 있어요. 첫째 줄 끝자, 붉은 거 해놓은 거, 둘째 줄 끝자, 넷째 줄 끝자, 8째 줄 끝자. 이렇게 보면 똑같습니다. 첫째가 석가래 연자인데 자녀들도 똑같이 석가래 연으로 맞췄죠. 그 다음 두 번째 오로지 전. 그 다음에 네 번째 앞전자 전. 제일 마지막 팔에 해연자 연 똑같죠. 이게 차운시라요. 여러분들 안동분들은 그 낙동강 앞에 영후로라고 있어요. 영후로에 많은 시판이 걸려 있는데 3분의 2는 차운시입니다. 운자가 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이 형식뿐만 아니고 내용에 있어서 아버지가 성현자를 집어넣었어요. 맏아들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어진 사람이 되기를 배우다. 희현을 넣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학현, 어진 사람을 배우다 하는 학현을 넣었습니다. 내용도 아버지 시를 따라 짓는 거예요. 한번 번역을 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이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옷 단정히 입고 집에 앉아 있으니 문득 마음이 고요해짐을 깨닫게 된다. 양기는 동지 이후에 조금씩 자라는데 눈 덮인 산이 폭풍이 불기도 전에 완전히 바뀌는 세상의 오랑캐를 받아들였단 말 들으니 근심되고 걱정스레 사람들 마음 살펴보니 성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세상이 참 어지러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한 일이 뭐냐? 성현을 어진 사람 배우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아이종 불러 술 한잔 따르게 하고 슬퍼 오늘이 태평하길 바라며 마다들신 수비산 남쪽 오두막 두억한 어머니 형제들 모여 활약하기만 하네. 별자리는 점점 바뀌어 양의 기운 점점 자라고 이쯤에 아버지도 계절을 얘기했으니까 자식도 계절 얘기하죠. 달이 이지러지리하니 상스러운 불이 보름 전에 자란다. 효도와 공경으로 집안 다스려 멀리까지 넓혀 나가고 그 다음에요. 시경이니 서경이니 시서 학업 닦아 뭐 되기를 바라는 삶의 목표 공부의 목표가 성현되기 바라는 가뭄 내복 그지없으니 시경의 인지와 종사편을 해마다 읊토리로다. 많은 시경편 중에 인지와 종사는 형제의 우애를 읊는 시입니다. 우리가 시경의 인지와 종사편을 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날로 형제 우애 더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리 뭐 그런 내용의 시인 거죠. 둘째 아들이 받습니다. 시를 지음에 어찌 붓이 석가래 같을까? 붓이 꼭 클 필요 없는 거죠. 여러 해 학업에 전심하지 못한 것 부끄럽네. 화목한 기운 집에 가득하니 추위가 저절로 먹고 색동옷 서로 잡고 앞다투듯 춤을 추네. 어버이 생신에 열만한 부모님 생신에 자녀들이 때때옷 입고 거기에서 춤을 추는 거죠. 하늘이 즐거움 온전히 하니 참으로 기쁘고 마음 새롭게 공부하여 그 다음 내가 마음을 다지고 새롭게 공부하는 목표가 여전히 성현되기를 바라네. 짧은 노래 짓기 위해 한가락 이으니 아버님 올해는 더욱 복 많이 받으소서.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몇백 년 전에 지금도 영양이 오지입니다. 그 오지에서 7 자녀들이 모이고 아들들이 동생도 오고 부모님의 생신을 축소하면서 어진 사람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시를 읊고 있어요. 저는 참 아름다운 광경이라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 살면서 그렇게 뭐 욕심낼 게 크게 있는가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한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제 집에 보통 자녀들이 많이 있고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어머니를 모셔서 나중에 파킨슨 병인이 와서 어머니 간병인 24시간 간병인 그 다음 우리 내외 기본 4명에다가 우리 애들 자주 들어오고 또 4명의 동생들이 전부 우리 집에서 한 30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얘들이 자주 와요. 북적북적 집이 그랬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갑자기 이제 둘째 딸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얘가 아기를 갖게 되니까 집사람이 이제 거기에 또 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제 혼자 이제 밤에 연구실에서 돌아오면 누워서 이렇게 생각해보죠. 야, 진짜 사는 게 뭘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여기에 식구도 많고 이랬는데 도대체 산다는 게 뭐지? 이제 기본적인 원점으로 뺑돌아 제가 앉은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보면. 사는 게 뭐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하고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고 이래 보면 마지가 지금 35인데 얘가 고3 때
고2 때, 얘가 고등학교 다닐 때쯤 우리 3명의 자녀들이 다 하고 집에서 불평도 하고 학교 다니고 있고, 어머니 그래도 건강하게 애들 돌보시면서 집에 같이 살 때, 그때쯤이 제일 행복했던 거 아닌가.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애들 셋 다 대학만 가고 취직만 하면 진짜 행복하고 하늘을 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애들 다 대학 가고 또 자리 잡고 했는 그 시기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삶이 뭘까? 원점으로 되돌아온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동서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켄트 케이스라는 이분의 책도 제가 들어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처음 듣는 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출장을 갔다가 덴버 공항 서점에서 우연히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주 작은 책이에요. 문고판인데 Anyway 해가. 근데 쉬운 영어로 이렇게 되어서 환승하는 기간에 제가 이렇게 쭉 넘기면서 보았는데, 이 켄트 케이스라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인도 우리 사는 거나 그건 뭐 마찬가지죠. 사람이 어디에 살든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한 것 같구나. 이분이 Anyway라는 책에서 10가지 진리해서 하면서 세상이 미쳐가고 있지만 개인이 변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유교 얘기입니다. 핵심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개인들이 변해야 되고, 결국 개인이 변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진리를 말하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인과 의를 강조하는 이 논어의 가르침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몇 개를 소개를 해보려 하는데, 이 목차예요. 목차 내용 보면 이것만 보면 시시해요. 뭐 이게 뭐 그렇게 유명한 책이겠나. 근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가 그래도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갖고 있는데, 이런 내용,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보세요. 중간에 전부 그래도 Anyway라고 하는 말이 10번 나오기 때문에 책 제목이 Anyway입니다. 첫 번째, 사랑하라. 사람들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 게다가 자기중심적이다. 사람들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직장에 같이 있다 보면 교수끼리 좋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같은 직장에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해가 충돌하다 보면, 욕심이 보이면 그만 막 실증나는 거죠. 여러분들 교수뿐만 아니고 직장 동료끼리 좋기가 힘듭니다. 왜요? 이해관계를 따지는 관계에서는 항상 이해관계는 파이는 적은데 욕심내는 사람 많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면 자기중심적이죠. 남이 볼 땐 나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도 사람들을 사랑하라. 두 번째요, 착한 일을 하라.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마치 다른 속셈이 있다고 생각할 거다. 잘해주면 그래 여길 거예요. 자,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세 번째, 착한 일을 하라. 오늘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내일이면 사람들은 당신의 그 행위를 잊어버릴 거다. 제가 한번 학교에 이제 기획처장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에 그 어떤 분의 난처한 사정을 듣고 도와주려고 참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해줬어요. 학생과 어떤 문제가 생겨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하고 달라가 요즘 학생에게 폭력 행사하면 그것도 대학교 강단에서 그건 큰일인 거죠. 잘 해결이 되었어요. 수년 후에 제가 그분에게 뭔가 부탁할 일이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받았어요. 왜요?
나는 자기를 도와줬는데 망각한 거죠. 이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남에게 선을 베풀 때에 오늘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내일이면 그 사람은 내가 했는 행위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착한 일을 하기가 싫어요. 근데 요즘은 anyway입니다. 항상 anyway.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이런 식으로 10가지 얘기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anyway라는 책에서 해두고 있는데 그게 미국 사회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구나. 사람 사는 거는 어디든 마찬가지구나. 내가 변해야 된다는 하는 얘기, 또 여기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성인이 되라고 하는 육아의 얘기, 또 장씨 부인의 가르침, 이 일맥상통하는 거죠. 오늘 주제가, 제목이 전체 주제가 뭐냐 하면 이 21세기 여성의 역할입니다. 뭔가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이야기를 드려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들고 온 주제가 뭐냐 하면 배려와 돌봄의 윤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들어본 분이 많을 거예요. 저는 원래 철학 전공입니다. 철학 전공인데 1999년에 지금 근무하는 그 대구 교대에 가면서 철학과가 없기 때문에 윤리교육과에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윤리교육과에 있다가 보니까 뭐 어떤 내용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제 도덕교육, 윤리교육, 이론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강의도 하고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제가 제일 좀 관심 있게 보았던 분이 누구냐면 이 배려윤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캐롤 길리건 하는 분하고 뒷장에 나오는 넬 라딘스 하는 이 두 분의 얘기가 굉장히 생소하고 또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때까지 윤리나 도덕 사상의 중심이 남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성 윤리는 가만 보면 정근대적인 부분이 많고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권위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서 현대사회의 폐단이나 여러 가지 한계들을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우리가 주목할 윤리는 뭐냐? 여성의 윤리다. 어머니의 덕목이다. 이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존의 남성 중심적이고 이 정의, 올바름이라고 하는 얘기는 전부 올바름 얘기하면서 뭐가 나나? 국가 간의 전쟁이 나는 거고 정당성을 부르짖으면서 싸움하는 거 아닐까? 이게 윤리의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 이 버지니아 울프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이분이 여성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은 남성들이 추구하는 가치들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 대다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남성적인 가치들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성의 가치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서 캐롤 길리건이라는 사람이, 이분 아직 살아계셔요. 36년 출생인데 미국 심리학자인데 여성과 남성의 도덕적 지향성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남성은 권리, 의무, 정의, 이 사회관계에서 주로 어떤 그런 이 역할들을 중시하지만 여성은 개별적인 관계, 인간과 인간, 개인과 개인,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냐면 가족관계, 이런 데에서 이 여성이라는, 어머니라는, 누이라는 이런 거로서 배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삶의 자세들이 일관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유명한 배려와 돌봄의 윤리. 이제 영어로는 케어라고, 그냥 케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는 배려윤리 또는 돌봄의 윤리라는 거죠. 이 거대하게 사회 정의가 뭐냐, 옳음이 뭐냐 이렇게 따지기 전에 우리가 인간과 인간으로서 면대면으로서 만날 때 상대를 배려하고 조금 힘든 사람이 있을 때에 돌봄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할 때 저는 이 배려와 돌봄의 윤리로 볼 때 가장 좋은 모델이 장씨 부인이라 여깁니다. 여러분들 장씨 부인의 일화를 읽어보면 삶 자체가 전부 뭐냐면 배려와 돌봄의 윤리죠.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배려와 돌봄의 삶이라는 걸 빼고 말할 수 있는 용어가 없어요.
그 삶 자체가 가족을 위한 배려와 돌봄, 헌신과 희생에 사는 거죠. 이 캐롤 길리건이라는 분의 얘기를 네일 라딩스라는 하는 분이 이어받았어요. 29년 출생에 이분은 원래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유명한 미국의 교육 철학자고 그 다음에 이 배려윤리를 주장하는데 이분의 주장을 한번 보면 배려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수용으로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 적어도 배려라는 것은 내 혼자 딱 떨어져가 있는 게 아니고 남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게 배려윤리다. 배려윤리는 자연적 배려에 의존하는데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어머니가 자녀를 볼 때 우리 둘째 딸이 이제 딸을 낳았어요. 제가 이래 보니까 이놈이 평소 이제 애 셋 중에 제가 좀 염려하는 거는 정도 많고 이런데 이제 자기 중심적인 게 좀 강해요. 평소 타인을 위하고 배려한다는 그런 부분을 얘가 조금 익히면 좋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 딸을 놓고 이렇게 대하는 걸 보니까 배려 그 자체예요.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 딸 쪽에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제 아내하고 토닥토닥 자주 다투는 거예요. 제 아내는 봉사하러 갔는데 왜 보면 소녀이긴 하지만 지 딸인데 봐주고 있는데 엄마 이거는 재현이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옆에 있다가 얘기했어요. 도연아 재현이한테 하는 거 반의 반만 아빠 엄마한테 한번 해봐라. 농처럼 마찬가지죠. 그거는 뭐 저도 우리 부모님 모태알이었듯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어쨌든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라는 그 측면이 이 배려윤리의 원형입니다. 배려윤리는 배려하는 사람에게 배려받는 사람이 응답할 때 완성된다. 상호적이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건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교육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상대의 배려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 배려에 감사하고 자기가 어떤 시기든 단매할 수 있는 교육까지 가야만 배려윤리의 옳은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받기만 하는 사람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배려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수용으로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 본다. 이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공감, 수용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진짜 배려하는 것은 그냥 적선하듯이 몇 번 던져주고 이건 배려가 아닙니다. 타인이 왜 공공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가? 그 입장에 내가 있다면 얼마나 내가 힘들고 어렵겠는가? 만약 그 입장에 내 자녀가 저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도 몇 번 바뀌었습니다. 우선은 20살 대학생 같으면 성인으로 보고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제가 강단에 처음 서서는. 근데 제 첫 애가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에 아 얘도 어리구나 이걸 알았어요. 왜요? 20이라는 게 집에서 우리 애를 보면 어리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강단에서 애를 볼 때에는 딱 그 성인으로만 보여지는 거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공감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손녀를 딱 보니까 또 자녀들하고는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자녀들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얘가 뭐도 잘했으면 좋겠고 이래 해가 이게 바람이 있는데 손녀는 딱 보는 순간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두 개요. 하나는 건강하게 자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른 욕심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제가 그 입장에 있을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라고 하는 것의 기본이고 그 다음 수용이 나오죠. 그 다음 배려윤리는 당연한 거지만 이론적인 학습보다는 실천이 중시하는 거죠. 실제의 어떤 삶의 체험과 이행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덕목을 주입하려는 교육에 반대하고 관계를 중시합니다. 교육에서는 무조건 이것만 배워야 돼. 이것만 따라. 이런 거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육에 있어서든
모든 행위에 있어서 이 맥락, 삶의 여건들, 그 사람의 고유한 환경,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배려, 보살핌, 다른 사람과 유대감은 이 여성의 도덕적 특징이라는 거죠. 이 배려윤리 학자들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의무감과 당위를 도덕 행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의무감으로 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는 사람에게 질려버리게 할 수 있죠. 그거보다는 마음으로, 감정으로 이렇게 나오고 공감될 때에는 그건 당연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죠. 그래서 의무보다는 공감과 상대에 대한 배려. 인간의 타고난 자연스러운 마음이 도덕성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자연적인 배려가 윤리적 배려의 근원이며 최종 귀착점이다. 평소 친하지 않았던 사람, 사회적 약자, 동물들에게까지 우리의 배려 범위를 확장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내 가족 중심이겠지만 이게 내 가족에만 얽혀서는 정당한 윤리는 될 수 없죠. 내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이런 범위를 여기에 있듯이 나하고 평소 친하지 않은 사람, 사회적인 약자에 있는 그런 입장, 심지어 요즘 그 배려윤리자 서구에서는 동물윤리까지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배려윤리를 이루는 그 근간인데, 이때까지 남성 위주의 어떤 그런 게 어찌 보면 육아적인 그런 윤리관이라면 이 여성 위주의 이런 배려윤리는 도가적인 색채하고도 짙어요. 우리 작년에 육아와 도가의 성인관이라는 주제로 이 세미나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장씨 부인의 그런 삶의 모습은 꼭 육아적이라기보다 이 여성 특유의 도가적인 그런 어떤 삶의 배경들이 많이 있죠. 소송 같은 어릴 때 그 소녀 때 시는 읽어보면 도가적인 사상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배려윤리니 뭐니 해가 서구의 이 현대윤리로서 주목받고 있는 게 이론적으로는 뭐 거창해 보이지만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장씨 부인의 행실기 한번 읽어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또 좋은 배려윤리의 그 교재 텍스트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장씨 부인의 삶을 선양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배려윤리를 가르치는 도덕교사, 윤리교사와 또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사가 오후까지 쭉 이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마다 한 번씩 뵙는 걸 아주 반갑게 생각하고 건강하시고 목표하는 모든 것들을 잘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